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10강입니다. 예, 10강. 사회문화 마지막 강좌니까요. 예, 잘 들으시고요. 오늘은 이제 가족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예, 뭐, 요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맨 뒤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순위가 사회문화 현상하고 자연현상 비교하는 거, 예,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세계화, 예, 이렇게 나오죠. 일단 가족제도부터 잠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 가족은 혼인이나, 예, 또는 혈연, 그 다음에 입양으로 구성된 공동체라고 얘기하죠. 일단 여러분들 한번 생각나는 거 일단 점검 한번 해볼까요? 가족은 1차 집단입니까? 2차 집단입니까? 예, 가족은 2차 집단이죠. 그래서 대면 접촉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전인격적인 관계, 예, 그 다음에 가족은 공동사회입니까? 이익사회입니까? 당연히 공동사회죠. 예, 즉, 혈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의지이기 때문에 공동사회로 들어가고요. 예. 그리고 가족은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에요?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이죠. 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학습하거나 가르치는 걸 목적으로 만들어낸 것은 아니니까, 예.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학 기관이고요. 예. 그 다음에 가족은 1차적 사회학 기관입니까? 2차적 사회학 기관입니까? 당연히 1차적 사회학 기관이죠. 예. 그래서 1차적 사회학 기관이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족과 관련된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다른 것도 한번 머릿속으로 분류해 보세요. 학교는 어디에 들어가고, 뭐 기업은 어디에 들어가고, 회사 내 동아리는 어디에 들어가는지. 예. 가족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뭐가 있죠? 핵가족이 있죠? 예. 핵가족은 부부나, 예. 일단 부부만으로 구성된 것도 우리가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핵가족은 1세대 핵가족이라고 그래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 다음 또 누구 나옵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부, 예, 플러스 미혼 자녀죠. 미혼 자녀. 결혼하지 않은 자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걸 2세대 핵가족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핵가족 말고 뭐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확대가족 있죠? 예. 확대가족은 첫 번째 이제 부부, 예, 플러스 기혼 자녀. 이때 기혼 자녀인데 이 기혼 자녀가 꼭 자녀를 갖고 있지 않아도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결혼한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살거나 하면은 다 우리가 뭐라 그런다, 여러분들 이제 확대가족이라고 하는데, 이건 2세대 확대가족이라 그래요. 예. 요즘에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걸 부부 대신 뭘 집어넣냐면 부모, 이렇게 한부모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요. 한부모. 예. 즉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사는 경우. 그런데 꼭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계시면 되게 좋겠지만, 뭐 어떻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 중에 한 부모님만 모시고 살아도 확대가족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모라고 적을게요. 이제 부모 플러스 기혼 자녀. 그런데 이 기혼 자녀가 누구를 데리고 있다? 이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누구죠, 여러분들? 이제 손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걸 우리가 바로 이제 3세대 확대가족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러면 4세대 확대가족도 있나요? 당연히 4세대도 있겠죠. 예, 부모하고 기혼 자녀인데, 여기도 기혼, 결혼한 손주. 그 결혼한 손주가 있고, 다시 또 그 뒤에 또 손주가 있으면 4세대 확대가족이라고 하죠. 아셨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세대 확대가족까지 있지만, 4세대도 확대가족이 될 수 있다. 제가 이걸 굳이 설명드리는 건 이 뒤쪽에 가면은 4세대 확대가족에 대한 그 문제가 잠깐 언급되기 때문에 미리 설명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럼 핵가족이라고 하는 건 어느 시대, 예, 어떤 사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냐면 산업사회에서, 그리고 예, 확대가족은 이제 농업사회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업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 토지는 이동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려면 땅 주변에 모여 살아야 돼요. 모여 살아. 예. 그러니까 땅을 어디에 들고서 다른 동네로 가서 살면 좋지만, 땅이라고 하는 게 이동이 안 되니까
가족이 생기면 계속 땅 주변으로 그냥 계속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생긴다? 확대 가족이 생기는 거고요.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노동이나 자본이죠. 노동과 자본은 토지에 비해서 이동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아서 또는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자본과 노동이 이동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동이 편리한 가족. 그게 바로 뭐 여러분들 이제 핵가족이겠죠. 그래서 산업사회, 농업사회 일단 그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핵가족은 뭐가 중시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부부관계가 중심이 돼요. 뭐라고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그럼 부부관계가 중심이 되는 핵가족의 특징은 수평적 특징을 더 강하게 나타낸다. 반면에 확대가족은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모, 자식관계가 중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평보다는 수직적 관계가 중심이 된다. 그럼 수평적 관계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좀 더 민주적이죠.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이나 개인의 창의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많이 보장될 수 있겠다. 반면에 확대 가족은 그렇죠. 좀 수직적이니까 어때요? 좀 권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위에서 이제 시키는 걸 해야 되고 또 개인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의 희생이나 또는 개인의 자율성 이런 것들은 조금 뭐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수직적 구조에서 좋은 건 뭐냐면 이 전 세대와 이 이후의 세대에서 이제 가풍,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가족에 있어서의 관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전달된다. 예. 가풍이나 아니면 가족에 있어서의 전통 이런 것들이 쉽게 전달될 수 있다. 반면에 수평적이고 좀 찢어져 있는 핵가족은요. 가족들 간의 유대 관계가 좀 약화될 수도 있고 가풍의 전달이 용이하지도 않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차이다라고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셨죠?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해서 나오죠. 새로운 가족 형태라고 하는 건 이제 기존에 없었던 가족인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딩크족이죠. 우리가 더블 인컴, 노 키즈 그래가지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자녀 출산을 꺼릴 때 우리가 딩크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는 대신 뭐 그저 반려견이나 고양이는 뭐라 그래? 반려묘라 그래요? 근데 좀 그렇다 그렇죠. 반려묘 그러니까 묘지 막 갖고 저 하여튼 그래서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집들이 있는데 그럼 돼지는 반려돈이네요, 그렇죠? 맞아? 반려돈? 그럼 새는 반려조. 예, 되게 재밌겠다, 그렇죠? 뱀은 반려사. 예. 뭐야, 다 있네 하나씩. 예. 아니, 갑자기 웃겨서. 예. 혹시 뭐 애완으로 코끼리 키우는 사람 없을 텐데 무슨 반려 코끼리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자녀를 대신하는 경우 딩패쪽이라 그래요. 딩패쪽이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 조손 가정이 있는데, 조손 가정은 뭐냐면 손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사는 경우죠. 뭐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한 분이 빨리 돌아가시고,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집에서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집, 할머니랑 같이 사는 집. 이런 집은 조손 가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물어보세요. 선생님, 그럼 조손 가정은 핵가족입니까? 확대가족입니까? 예, 조손 가정은요, 그냥 기타로 빼요, 기타로. 그래서 조손 가정은 핵가족도 아니고 확대가족도 아니고 그냥 기타 가족 이렇게 또는 기타 가구 이렇게 뺍니다. 아셨죠? 그래서 기타에 들어가는 게 조손 가구도 들어가지만 요즘에 많이 있는 거 있죠? 1인 가구. 예. 뭐 형제 가구? 예,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다 기타로 빼니까 혹시 조손 가정 나왔을 때 핵가족이냐 확대가족이냐 둘 다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그 딩크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통크족이라고 있어요. 통크족. 통크족은 영어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to only, 예. 통크족이니까 어떻게 되죠? no kids. 예. 그래서 딩크족은 맞벌이 부부가 자녀 출산을 꺼리고 둘이만 사는 거라면, 통크족은 뭐냐면요. 그 노년부부가, 예, 노년부부가,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이렇게 맞벌이 하려고 하다 보면 애 키울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본인들 아버지나 어머니들한테 자기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아이들의 육아를 많이 부탁드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노년부부들이, 야, 우리 너네한테 생활비 안 받아도 되니까, 너네 손주들 우리한테 키워달라고 맡기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그 편안한 노후를 보낼 거야. 예, 그거 우리가 바로 통크족이라고 그래요. 통크족. 예. 그래서 딩크족이 젊은 세대의 부부들이 애를 안 낳고 사는 거라면, 통크족은 노년 세대의 부부들이 자신들 자녀의 육아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본인들만 좀 노년을 평화롭게 사시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통크족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조각보 가족이라고 있는데, 조각보 가족은 그 몇 개의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 또는 재혼 가정 같은 것도 조각보 가족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쪽에 그 두 남녀가 새로 재혼으로 만나는데, 예. 두 남녀가 재혼으로 만났는데 여기에도 애가 하나 있고 여기에도 애가 하나 있다. 그럼 이건 두 가족이 만나서 하나의 가족을 꾸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조각보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예. 하여튼 뭐 새로운 여러 가지 가족 형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주가 되는 건 핵가족과 확대가족의 비교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이제 가족의 기능과 가족의 문제점 나오는데, 일단 가족의 기능은 간단하게 교재에 있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사회 성원의 재생산 기능이죠. 가족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래야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 예, 어떻게 보면은 재생산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능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 약화되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좀 이렇게 선진국들 사이에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전만큼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족의 그 구성원의 재생산, 출산 기능은 오늘날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의 사회화 기능. 기본적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기 전까지 그 가족이 아이들을 가르치죠. 예. 그리고 내보내는데,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되게 일찍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뭐 유아 때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영아 때. 그러니까 뭐 돌이 막 지난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가족의 사회화 기능이 강화된다, 약화된다? 약화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양육과 보호. 예. 아이들을 집에서 키웠고요. 그 다음에 그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집에서 보호했죠. 근데 이런 기능들도 약화되죠. 예, 뭐 보호하는 기능은 자꾸 이제 그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분산되고, 그 다음에 양육의 기능도 학원이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약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과 유대, 뭐 이것도 약화되죠. 예. 왜냐면은 가족 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니까 자주 보기도 어렵고, 또 맞벌이 하다 보니까 같이 있는 시간들도 적고, 그러니까 가족 간의 유대가 좀 약하죠. 그래서 몇 년 전인가 한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청소년들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고민이 있으면 누구하고 상담을 하냐. 근데 그게 1위가 누구였냐면 친구들이었어요. 예. 그리고 2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위가 누구였고, 그리고 3위가 가족이더라고요. 가족. 그러니까 이제 가족 간의 어떤 정서적 유대도 예전보다 많이 약화되고요. 성욕구의 조절과 규제. 예. 그 가족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성립이 되면 부부간에서의 성은 합법이지만 부부가 아닌 관계에서의 성은 불법적인 여지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도 약화되고 있다. 왜? 오늘날에는 혼인으로 인한 정조의 개념이 많이 약화되고, 또 간통죄도 폐지가 되면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성적 욕구의 충족과 조절의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또 워낙에 뭐 향락 태폐 산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 그런 유혹들도 많죠. 그 다음에 경제적 생산과 소비 기능. 생산 기능은 바로 가족 단위의 경제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단위의 경제활동들에서 생산활동을 많이 하나요? 조금 하죠. 예전에는 가족 단위로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웠으니까 집안 식구가 다 같이 일을 했지만 요즘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일을 하고 나머지 식구들은 다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족 단위의 경제적 생산 기능은 약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가족의 모든 기능이 다 뭐 한다고 여러분들? 약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주 약해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가족들이 되게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하던 그런 가족 내에서의 어떠한 삶을 경험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중에 상당수는 엄마 아버지가 맞벌이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 다니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하고 얼굴 보고 밥 먹을 일도 별로 없었고, 예. 밥도 저녁에 자기가 와서 따로 먹거나 뭐 아니면은 뭐 도시락을 사 먹거나 뭐 이런 형태로 해서 가족 간의 정서적인 유대를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친구들이 그 20대 30대가 되면 내가 꼭 가족을 구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볼 때는 꼭 그 가족을 많이 꾸리지 않는, 그러니까 전 개인적으로 보면 경제적 측면에서는 가족이 꾸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불안정 때문이에요. 취업이 잘 안 되고 취업이 돼도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과연 결혼해서 내가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결혼을 기피한다라면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이 꼭 가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안 해보고 자랐다는 거죠. 예, 본인들 스스로가 가족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느끼는 그런 식의 어떠한 삶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꼭 이게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예. 그러면 맨 마지막에 소비 기능 나오는데 그죠? 소비 기능만 강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보면은 집에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뭐 홈시어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집에서 사람들이 쉬는 공간으로서 어떻게 편하게 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설비들을 많이 해놓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또는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기능에서 생산적 기능은 약화되지만 소비 오락 기능은 강화된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모든 기능이 다 약화되는데 딱 하나만 뭐라고요? 소비 오락 기능만 조금 강화된다. 됐죠? 예. 그 다음에 가족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일단 가족 문제가 왜 생기느냐? 기능론적 관점하고 갈등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기능론적 관점은 항상 똑같아요. 가족 문제가 왜 생기냐? 아주 간단해요. 가족 구성원이 자기가 할 역할과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 집에서 엄마 아버지가 많이 싸웁니까? 예, 아니면 어떤 경우 많이 혼나요? 예, 아버지가 돈을 못 벌거나 엄마가 살림을 잘 안 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공부를 잘 하지 않을 때 집에서 분란이 많이 생기죠. 즉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만 잘하면 문제 안 생겨요. 그걸 안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갈등론이 보는 가족 문제는요, 가부장적인 구조 때문이죠. 즉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남성이 즉 아버지하고 엄마 또는 아들하고 딸 관계가 평등하지 못하고 좀 남성과 여성의 관계가 수직적이다 보니까 이 남성과 여성 간의 불평등이나 차별로 인해서 가족 문제가 생긴다. 예, 그게 바로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매번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는요, 가족들 간의 문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게 그게 문제죠. 예, 예를 들어서 집안 식구들이 다 대학을 잘 나온 집안은 그 중에 막내가 지방대를 가면 그 문제예요. 왜? 아니, 식구들이 다 인류대 나왔는데 왜 너만 지방대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식구들이 문제로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반면에 그냥 소박하게 사는 집에서 꼭 굳이 뭐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야 돼. 그냥 지방대 나와서도 어차피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게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볼 때 가족 문제라고 하는 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막 뭐 엄마 아버지가 다 뭐 공무원 출신에 할아버지는 학교 선생님 출신에 뭐 이런 집안에서 뭐 그쵸 뭐 뭐라 그럴까요? 뭐 그 전과가 있는 애가 나왔다. 그럼 되게 문제죠. 이거 되게 큰 문제죠. 할아버지는 교사고 엄마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이 새끼는 감옥서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런데 거꾸로
이 집은 아버지는 강도, 엄마는 소매치기, 할아버지는 사기꾼, 그리고 삼촌은 성폭행범, 막 이런 집에서는 그쵸 여러분들, 감옥에 간다고 딱히 문제가 되지 않겠죠. 식구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상징적 상호작용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문제를 규정하는 것만이 문제고 그렇지 않은 건 문제가 아니다. 계속 반복되었던 것들이니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문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표 문제라 가능한 한 다 한번 풀어볼게요. 볼게요 한번 여러분들. 일단은 1번 보겠습니다. 1번. A지역 총 가구 수가 지금 몇 가구죠 여러분들? 10,000가구죠? 그리고 B는 몇 가구입니까? 8,000가구. 1인 가구 수를 보면은 A지역은 3,000. 그리고 1세대 가구 수 쭉 나오죠? 문제로 넘어갈게요. 선지로요. 1번. A지역이 B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더 적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핵가족은 뭐하고 뭐냐? 그 표 보면은 지금 1세대 가구하고 2세대 가구가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한번. 2세대 가구에서도 부모하고 기혼 자녀가 살면 확대가족이지만 부모하고 미혼 자녀가 살면 핵가족이죠. 즉 2세대 가족이나 2세대 가구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핵가족인지 확대가족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래서 1번에 A지역이 B지역보다 핵가족 수가 적은지 많은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2번. A지역이 B지역보다 총 인구수가 적다. 총 인구수 여부도 알 수 없죠. 가구 수는 지금 A지역이 10,000가구고 B지역이 8,000가구인데 가구 구성원 수를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인 가구 수에 어차피 가구당 한 명씩밖에 없으니까 1인 가구 수는 가구 수가 곧 가구 구성원 수하고 동일하겠죠. 반면에 2세대 가구 수라고 했을 때 부모하고 기혼 또는 부모하고 미혼 자녀인데 자녀가 4남매인지 5남매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구 수만 가지고 인구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3번. 1인 가구의 총 인구수는 A지역이 B지역이 적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1인 가구 총 인구수라고 그랬는데 A지역이 3,000가구고 B지역이 4,000가구죠. 그러면 1인 가구 수는 한 명밖에 없는 가구니까 가구 수와 가구 구성원 수가 동일해요. 그럼 당연히 어디가 더 많다? B가 더 많겠죠. 간혹가다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A지역의 1인 가구의 비율은 1인 가구의 비율은 예를 들어서 40%다. 그리고 부부가구. 그쵸. 부부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1%다. 그래서 물어봐요. A지역의 1인 가구 구성원 수와 그쵸. 부부가구 구성원 수 누가 더 많으냐? 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빨리 웃지만 말고요. 1번? 1인 가구는 가구당 한 명이니까 40%라고 했을 때 그냥 100가구면은 40명 이렇게 되는데 부부가구는 가구당 가구 구성원 수가 무조건 몇 명이에요? 부부니까 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율은 21%라고 하더라도 곱하기 2를 항상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1인 가구의 가구 구성원 수보다는 부부 가구의 가구 구성원 수가 더 많은 거죠. 왜? 여기 무조건 곱하기 2가 돼야 되니까. 비율상으로 지금 40, 21이지만 곱하기 1을 해보면 42가 되는 거니까.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자주 물어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1세대 가구의 비율은 A지역보다 B지역이 더 낮다. 1세대 가구의 비율은 지금 B지역은 8,000가구 중에 4,000가구니까 50%고요. A지역은 10,000가구 중에 4,000가구니까 40%죠. 그럼 누가 더 높아요, 여러분들? B지역이 더 높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A지역의 확대가족의 비율은 8.1%에서 5%로 낮아졌다. 여기서 지금 많이 틀렸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를 보면은 지금 2세대에서 한부모와 기혼자녀라고 따로 지금 언급해놨죠. 그럼 A지역에서 보면은 2세대이면서 한부모 기혼자녀가 0.4. 이게 언제죠, 여러분들? 1990년입니다. 2세대이면서 한부모 가족이 0.4고요. 그 다음에 3세대가 얼마죠, 여러분들? 3세대가 7.7이죠. 그럼 여러분도 이제 요거 합친 다음에
2세대의 기혼 자녀가 0.4고 3세대가 7.7이니까 확대 가족은 8.1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 보면 밑에 보세요 한번. 기타 가구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죠? 1인 가구와 4세대 이상 가구가 들어간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한번. 기타에서 4세대 이상 가구는 뭘로 가야 돼요? 확대 가족으로 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확대 가족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기타 가구 중 4세대 이상 가구도 확대 가족이라 실제 우리는 확대 가족의 정확한 비율을 알지 못한다. 확대 가족은 일단은 8.1%보다는 확실히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4세대를 여기다 포함시킬 테니까. 그렇지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죠. 예. 그 다음에 B지역의 핵가족의 비율은 62.4에서 43.4로 낮아졌다. B가족에서 핵가족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핵가족에 한부모와 미혼 자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요? 부부가구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부가구도 들어가니까 90년에 B지역의 핵가족은 62.4가 아니라 그 앞에 부부가구 10.1을 합쳐서 72.5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2010년에는 14.2와 43.4를 합쳐서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57.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선지 2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1990년의 경우 A지역은 확대가족 수가 핵가족 수보다 더 많다. 90년의 경우 예, A지역은 확대가족 수, 여러분 보세요 한번. 기타 가구에 있는 걸 다 확대가족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90년의 A지역의 확대가족은 한부모 기혼 자녀 0.4와 그리고 3세대 가족 얼마죠? 7.7. 그리고 예, 4세대 이상 가구가 포함되어 있는 15.2를 다 합쳐도 얼마밖에 안 된다 여러분들? 8.1에 15.2니까 23.3%밖에 안 되죠. 예. 반면 핵가족은 얼마예요? 부부가구가 6.6이고 한부모 미혼 자녀가 70.1이니까 핵가족의 비율은 76.7이죠. 예. 예. 따라서 어디가 더 많다? 핵가족 수가 더 많다. 예. 2010년의 경우에 B지역은 A지역보다 1세대 핵가족 수가 더 적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1세대 핵가족이라고 하는 건 누굽니까? 바로 부부가구죠. 예. 2010년에 B지역의 1세대 핵가족은 2,500가구 중에 14.2%고요. 그 다음에 A지역은 10,000가구 중에 11.8%죠. 비율로 보면 당연히 B지역이 높지만 잘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A지역은 10,000가구 중에 얼마라고요? 11.8%. 그러니까 얼마쯤 될까요? 아마 1,180가구 정도 될 것 같고요. 예. B지역은 얼마죠, 여러분들? 이제 2,500가구죠? 예. 2,500가구인데 그 중에서 얼마입니까? 14.2죠?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250에 100가구 더 들어가니까 350가구 정도 되겠네요. 그럼 어디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기가 더 많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2순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22순위는 사회문화현상과 최근의 사회과학의 경향. 사회문화현상의 특징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연현상과 예,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데 저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혹시 만들더라도 인간의 의지와 전혀 무관할 때 우리가 자연현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고 또는 가치가 개입되지 않은 것들, 또는 사회문화현상은 뭐냐? 인간이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것들 중에서 인간의 의지와 가치가 개입된 걸 사회문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번.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의 차이는 뭐냐? 일단은 자연현상은요, 보편적이에요. 물론 일부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웬만한 모든 나라에서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죠. 그렇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봄에 꽃이 피고, 그다음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이면 풍년, 아니, 이건, 예, 아니죠. 그 다음에 사회문화현상은 뭐 여러분들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누구랑 결혼합니까? 여자랑 결혼하는데 가끔 남자인데 남자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 특수한 경우들이 종종 있다. 또 가끔가다 좀 이게 물어봐요. 또 그럼 사회문화현상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에 뭐가 더 많냐? 그건 몰라요, 여러분들.
보편성도 있고 특수성도 있는 거지 둘 중에 뭐가 더 많은지는 알 수 없다. 예. 꼭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문화 현상은요, 자연 현상은 인과관계가 되게 뚜렷해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여러분들? 결과가 있다. 예.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뚜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사회문화 현상은 여기서 뒤에 많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인과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으나 그것이 항상 뭐하진 않다, 뚜렷하지는 않다.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원인과 결과의 관계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얼굴이 잘생기면 결혼도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도 많이 사귈 수 있죠. 근데 내 주변에 보면 꼭 얼굴이 잘생겼다고 여자친구를 많이 사귀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예. 그런데 그런 걸 볼 때 그럼 얼굴이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의 원인이냐?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원인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없진 않아요. 인과관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개연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뚜렷한 건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필연성. 그럼 인과관계가 뚜렷한 건 하나의 결과에 반드시 정해진 결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확실성이라 그러고요. 인과관계가 있긴 있지만 뚜렷하지 않은 건 얼굴이 잘생기면 여자친구를 사귈 확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항상 사귀는 건 아니죠. 즉 확실하다가 아니라 확률이 높은 거다. 즉 뭘로 간다, 여러분들? 이거는 확률성으로 가면 되죠. 됐나요? 예. 그 다음에 자연현상은 우리가 무슨 법칙이라 그러죠? 사실법칙, 존재법칙. 이런 것들은 다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확인 가능합니다. 반면에 사회문화현상은 무슨 법칙이죠? 당위법칙이죠. 당위법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치가 개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치 함축이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는 몰가치라고 얘기하죠. 몰가치. 됐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뭐 저 정도의 특징만 딱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현상은 인과관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예측이 쉽다. 반면에 사회문화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개입되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렵다. 네. 그래서 특히 많이 틀리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인과관계가 둘 다 있다. 대신 뚜렷하다,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사회과학의 분류를 보면은 연구 방법에 따라서 실증주의 사회학하고 해석학적 사회학.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적 연구, 질적 연구랑 똑같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 연구 목적에 따라서 과학주의냐 개혁주의냐. 과학주의 사회학은요, 어떤 사회 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사실관계나 법칙을 찾는 게 목적이고, 개혁주의 사회과학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의 사회과학의 경향은 사회 현상이 날로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학문들 간에 뭐가 필요하다? 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학문적 또는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간학문적 태도나 학제적 접근의 필요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또 사회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회현상에 대한 어떤 그 설명 방식이 좀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도 있다. 아셨죠? 예. 꼭 기억해 두세요.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이요. 최근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자연현상이죠. 건조한 날씨,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이고요. 나들이객의 주의, 나들이객이 주의하는 건 무슨 현상입니까? 이건 사회문화현상이죠. 그럼 기역과 같은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맞는 말이고요. 예, 니은의 현상은 당위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건조한 날씨는 자연현상이니까 당위법칙이 아니라 사실법칙, 존재법칙의 지배를 받겠죠. 예.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수능에서는 조금 더 문제가 까다롭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지구온난화죠, 여러분들?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게 뭐, 여러분들 이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산업화에 있죠? 예.
산업화로 인해서 대기 오염물질이 많이 방출되고 그래서 온실효과로 인해서 지구의 기온이 자꾸 높아지는 게 지구온난화인데 맞아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지구온난화 현상은 자연현상이냐 사회현상이냐? 물론 원인은 산업화니까 사회현상의 원인이 있죠. 하지만 기온이 높아지는 거니까 뭘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요? 자연현상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사회문화현상의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았죠? 예.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산업화가 원인이 되는 뭐다? 자연현상이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진 대피 훈련을 한다. 그럼 지진 대피 훈련이라고 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 지진이 나니까 이거를 미리 피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럼 지진 대피 훈련은 왜요? 지진이 나니까 하는 거잖아. 그럼 원인은 당연히 무슨 현상이야? 자연현상이죠. 하지만 대피 훈련은 무슨 현상이라고 여러분들? 사회현상이죠. 이처럼 오늘날에는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의 구분이 아주 뚜렷하거나 엄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 그렇죠. 서로 얽히고 설킬 수 있지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어디까지가 자연이고 어디까지가 사회고, 아 이거는 사회현상을 원인으로 하는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꼭 반드시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세계화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예. 세계화는 양상, 그리고 뭐 문제점 그냥 간단히 이건 교재 한번 읽고 확인해 보는 방향으로 해서 끝낼게요. 예. 그 세계화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 세계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단일 시장이 되는 거예요. 단일 시장. 단일 시장이 된다는 건 어떠한 국가 간의 물리적, 예, 또는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어떤 법적 규제적인, 예, 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즉 국가 간의 무역 장벽이 없어지고 교통 통신의 발달,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국가 간에서 재화나 서비스, 그 다음에 자본, 뭐 아니면 인적 자본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현상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합니다. 세계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대학교 다닐 때는 어떤 교수님이 이거를 시공의 압착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어요. 시공의 압착. 예.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지금 화요일인데, 예. 지금 11월 23일인가? 그 정도 돼요. 하여튼 화요일인데 그 이번 주 금요일이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쇼핑몰 같은 데서 물건 아주 싸게, 예,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우리나라 막 직구족들이 막 지금 막 기다리고 있대요. 막, 예, 프라이데이만 되면 막 물건 사려고. 이게 예전 같으면 뭐 미국에서 물건 싸게 판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직구 뭐 이런 거 상상도 못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되게 신기한 거는 제 후배인데 얘는 작년 프라이데이 때 텔레비전을 65인치인가를 샀는데 그게 삼성 텔레비전이에요. 삼성 텔레비전. 삼성 텔레비전은 우리나라에서 안 사고 미국에서 사다가 주문해서 받더라고요. 그 난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왜 우리나라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안 사고 미국에서 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는 게 한 150만 원 정도 더 싸다 그러더라고요. 예, 65인치인데 아니야 그때 150인가 200만 원 더 싸다 그랬어요. 야 너무 좋다. 그럴 것 같았으면 야 그럼 전자제품을 다 미국에서 사는 게 낫겠네 그랬더니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뭐가 단점이냐 그랬더니 한 달을 기다려야 온다고. 그래서 야 텔레비 한 달 늦게 보는데 뭐 그리고 200만 원 정도 벌면 좋잖아 그랬더니 대신 이제 이게 보통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건 받을 때 기쁨 같은 거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주문한 물건이 늦게 올 때 뭔가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그쵸 손에 땀이 나고 초조해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불안과 초조와 싸워야 된다.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불편한 점이지만 그리고 나서 뭐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뭐 예.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그 가전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입한 물건들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AS가 안 된다 그러는데 생각해보면 텔레비전 뭐 AS 될 때까지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그냥 보다가 한 10년, 15년 보면 대부분 그냥 바꾸지 않나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은데. 가전제품 중에 AS 받을 만한 게 뭐 있어요? 예? 한 3, 4년 쓰고서 AS 받으려고 그러면 꼭 이놈들이 한다는 소리가 부품값이 더 비싼데 그냥 바꾸시죠? 아니, 부품값보다, 아니, 테레비보다 비싼 부품 말이 돼요. 그쵸? 예. 그럼 자동차도 한 3년 타고 바꾸는데 타이어 값이 차값보다 비싼데 하나 사시죠? 뭐,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 그쵸? 근데 가전제품에서는 어떤 일이 그렇게 비일비재한 게 그런 게 제가 모르겠어요. 문과 출신이라 그런 거 좀 무식해서 그런 건데 하여튼 너무 심한 것 같아. 예. 프린터기가 제일 심해요. 프린터기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의 양상 뭐 넘어가고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까요? 특징이요. 전 지구적인 상호 의존성이 증가한다. 공간과 시간의 수렴화. 그리고 특정한 문화권의 생활 양식이 확산된다. 예. 뭐 미드 같은 거 뭐 많이 보죠. 예. 또 마찬가지로 뭐 동남아 사람들 우리나라 드라마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한 생활 양식이 세계화를 통해서 아주 쉽게 확산되는 거죠. 경제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보면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경쟁력이 없는 국내 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대안들은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사회적 측면에서 보면은 선진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세계화의 진행으로 소수 문화의 존립과 정체성이 약화된다. 그래서 뭐 국제 사회가 되고 나서 없어진 소수 민족들의 언어가 뭐 수천 종이라 그러죠. 예,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세계화를 통해서 어떤 소수 민족이나 소수의 문화가 사라지는 것들은 어떤 사회적 측면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대응들은 예, 전통적 행위 주체인 국가가 다양한 의견을 대변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 세계화의 부작용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정체성의 약화를 막기 위해서 단일 민족 의식을 강조하면 좋겠지만 이건 안 된다. 여기 나오죠? 시험 문제에 나왔던 표현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는 건 다원주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체주의나 국수주의는 아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출문제 한번 1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1번 기억.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상이다. 요거 맞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인 측면의 세계화는 전 세계의 단일 시장화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국내 산업이 쇠퇴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디귿. 세계적인 문화 교류로 세계가 동질화되기 때문에 지역성 공존이 힘들다. 아니죠. 세계화가 되면서 보편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들은 특수한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해외여행 많이 다니지 않고 지금처럼 막 국가 간의 관계가 되게 이렇게 가깝지 않을 때 너 어디 가고 싶니? 그러면 프랑스 가고 싶어. 뭐 아니면 나는 스페인 가고 싶어. 뭐 이렇게 되게 막연하게 국가적인 걸 얘기했는데 요즘엔 어디 가고 싶니? 그러면은 파리 옆에 있는 리옹에 가고 싶어. 뭐 아니면은 또 뭐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나고 길을 걷고 싶어. 그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넌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미네네 가고 싶다. 그러니까 왜 하필 독일에서도 굳이 미네이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10월 달인가 미네에서 맥주 축제가 되게 크게 열릴 거예요. 예. 이런 것들도 세계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네에서 맥주 축제가 열리는 걸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로 인해서 지역성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지역성도 같이 활발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모순된 현상인데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세계화 현상과 하나는 어떤 지역의 정체성이 조금 더 강화되는 지역화 현상.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는 로컬리 현상이라고 그래요. 로컬리요. 아니다. 로컬리가 아니라 글로컬리. 예. 세계화, 글로벌의 로컬리, 글로컬리. 그래서 글로컬리제이션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저 대학 다닐 때 막 한참 새로 나왔던 사회적인 흐름. 그래서 신조어였는데, 예. 그러니까 지역성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지역성도 좀 강화될 수 있다. 예. 세계화 심화로 인해서 민족적 정체성이 약화되므로 단일 민족 의식을 더욱 강화시켜라. 단일 민족 의식을 더욱 강화시키면 국수주의나 폐쇄적 사고방식이 높아져서 자칫 세계화에서 도태되거나 국제사회 미화가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습니다. 치열한 세계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내부적으로 교육,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틀린 표현은 디귿하고 리을 2개고요. 맞는 표현은 기역, 니은, 미음 3개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럼 답은 몇 번이죠?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사회문화가 10강으로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의외로 사회문화가 쉬운데, 예, 쉬운데도 불구하고 표 문제 쪽이나 그 다음에 2단원의 저희 그 사회 집단과 조직, 뭐 사회화,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이 틀린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회문화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틀리는 거야. 왜?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멀쩡한 것도 자꾸 헷갈려요. 그러니까 1차 집단, 1차적 사회화 기관 이런 것들 많이 헷갈리죠, 여러분들. 공식적 사회화 기관, 공식 조직 이런 것들도 많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개념으로 인지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차근차근 문제를 풀면 누구나 다 사회문화는 다 맞을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경제, 법적 뭐 그런 게 어렵죠. 예. 사회문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